태양은 지나치게 밝았고 방아쇠는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총성이 울린 순간 메르소는 어떤 결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으며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찌르는 태양빛과 바닷가의 열기, 흘러내리는 땀과 숨막히는 공기가 한순간에 몰려왔고 그 모든 감각의 압력이 그의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을 뿐입니다. 이 한 발의 총성으로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동시에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존재, 이방인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두고 말합니다. 메르소는 감정이 없는 인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는 감정이 없는 인간이라기보다 감정을 설명하는 언어를 끝내 사용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사실에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야기는 너무도 담담하게 시작됩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제였는지도 모른다. 이 문장은 슬픔의 선언이 아니라 사실의 보고에 가깝습니다. 메르소는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의 사망 통지를 받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그는 상실의 감정에 잠기기보다는 이동 과정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졸음을 먼저 인식합니다. 버스 안에서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잠에 들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봅니다.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숨막히는 더위와 밤새 이어진 피로입니다. 장례식 동안 그는 울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관 앞에서도 그는 말을 잃거나 감정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태양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사실, 담배 한 개비가 몹시 간절하다는 생각이 그의 의식을 채웁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다릅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 아들,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 정상적인 슬픔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평가가 조용히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 소설이 단 한 번도 메르소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다만 존재하지 않는 감정을 만들어 말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메르소는 다시 일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바다로 향하고 우연히 마리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들은 함께 수영을 하고 물 위에 몸을 맡기고 웃고 영화관에 들어가 희극 영화를 봅니다. 육체적인 친밀함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수영을 마친 뒤 젖은 몸으로 해변에 나란히 앉아 물기를 말리고 별다른 말 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는 마리의 웃음소리와 피부에 남은 소금기, 손이 스칠 때의 온기를 느끼며 그 순간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녁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고 영화관으로 이동하는 길에서도 두 사람은 미래나 과거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 음식의 맛과 거리의 소음, 극장 안의 어둠과 스크린의 빛을 공유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함께 보내며 메르소는 마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 특별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혼자 있을 때보다 덜 공허하다는 것을 몸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감각적 친밀함이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어머니의 죽음 바로 다음 날이라는 사실은 이 장면을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메르소에게 시간은 감정의 윤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슬픔이 끝나야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애도의 기간이 끝나야 삶을 살아도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몸이 느끼는 것은 물의 차가움과 태양의 따뜻함,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숨결입니다. 그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리는 그에게 사랑하느냐고 묻고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갑작스러운 고백이라기보다는 하루를 함께 보내며 형성된 친밀함을 말로 확인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마리는 자신이 느끼는 호감과 관계의 방향을 언어로 붙잡고 싶어 하고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메르소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는 열정도 거부도 없습니다. 다만 꾸밈없는 수용이 있을 뿐입니다. 그에게 결혼은 사랑의 증명이기보다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감각을 제도적으로 이어가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는 미래를 약속하지도 감정을 포장하지도 않지만 지금 이 관계를 부정할 이유 역시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책임이라기보다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런 태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반드시 서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메르소는 이웃인 레몽과 가까워집니다. 레몽은 폭력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로 자신의 애인을 학대하고 모욕하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의 애인은 아랍인 여성으로 레몽은 그녀를 동등한 연인으로 대하기보다 소유물처럼 다룹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의심하며 그 의심을 확인하거나 대화로 풀려 하지 않고 곧바로 분노와 통제로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방에 가두다시피 한 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녀의 울음과 항의는 그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레몽은 이를 배신에 대한 정당한 처벌로 합리화합니다. 이 일로 여인은 경찰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갈등은 사적인 다툼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집니다. 레몽은 종종 술에 취한 채 메르소의 방을 찾아와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늘어놓고 상대를 배신자이자 자신을 모욕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그는 이해받고 싶어 하고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의 말에는 후회보다 자기 정당화가 더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처받은 피해자로 묘사하며 폭력은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메르소는 그 말을 비난하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끼어들지 않은 채 조용히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침묵은 레몽에게 묘한 신뢰로 받아들여집니다. 판단하지 않는 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는 레몽에게는 오히려 동조처럼 느껴집니다. 레몽은 이 무반응 속에서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믿게 되고 더 과감해집니다. 메르소의 침묵은 그에게 도덕적 제동이 아니라 허락처럼 작용합니다. 그는 메르소에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부탁하고 메르소는 특별한 판단 없이 그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이 편지는 레몽이 폭력으로 관계가 틀어진 자신의 애인, 즉 아랍인 여인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사과와 화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 목적은 그녀를 다시 불러내어 감정적으로 흔들고 모욕하며 복수할 기회를 만들기 위한 미끼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선악을 저울질하지 않고 개입의 정당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부탁을 받았고 거절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에도 그는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깊이 상상하지 않습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꾸미지도 도덕적 책임을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이 일은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행위라기보다 요청받은 문장을 대신 옮겨 적는 단순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 문장들이 한 사람을 다시 폭력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표정한 협조는 레몽에게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해주는 조력처럼 작용하고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밀어넣는 계기가 됩니다. 레몽과 함께 해변으로 떠난 날 그들은 다시 아랍인들과 마주칩니다. 그들은 과거에 레몽의 폭력과 모욕으로 인해 한 차례 충돌을 겪었던 아랍 여성의 오빠와 그 일행들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적대적인 기억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변으로 향하는 길에서 공기는 이미 묘하게 팽팽합니다. 바다는 눈부시게 빛나고 태양은 따가웠으며 말없이 걷는 시간은 길게 늘어집니다. 레몽은 종종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피며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이를 악뭅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대신 긴장과 침묵이 쌓입니다.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시선이 스치고 발걸음이 느려지며 공기 속에 말로 표현되지 않은 적대감이 서서히 번져갑니다. 공기는 무겁고 태양은 더욱 강해집니다. 메르소는 이 대치 속에서도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더위와 빛 그리고 주변의 감도는 위태로운 기운을 몸으로 느낄 뿐입니다. 이 침묵과 열기 속에서 사건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공포나 분노가 아니라 감각의 과부하입니다. 태양빛이 눈을 찌르고 땀이 흘러 시야를 가리고 숨이 막히는 열기가 그의 사고를 압도합니다. 그는 위협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도망칠지 싸울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의 끝에서 총을 꺼내 한 발을 쏩니다.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그는 다시 4발을 더 쏩니다. 이 추가된 4발은 살인의 필요성을 넘어서는 행위로 해석되며 이후 재판에서 그의 비인간성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다뤄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메르소에게 그것은 분노의 분출도 잔혹함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듯 이어진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재판은 살인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라 메르소라는 인간을 해부하는 자리로 변합니다.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범행 당시의 정황보다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실, 장례 다음날 바다에 갔다는 사실, 여자와 웃으며 영화를 봤다는 사실입니다. 검사는 그를 살인자로 규정하기 전에 먼저 도덕적으로 결함 있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았고 사랑을 말해야 할 때 확신을 주지 않았으며 후회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는 이미 유죄에 가깝습니다. 메르소는 법정에서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지 않은 감정을 꾸며 말하지 않고 사회가 듣고 싶어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침묵과 무표정은 그를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 판결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향해 흘러갑니다. 감옥에 갇힌 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 회상은 후회나 자기 연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의 규칙에 적응하고 자유의 상실보다 감각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사실,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없다는 사실, 바다의 냄새가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점점 더 큰 현실로 다가옵니다. 사형 선고가 확정된 뒤 신부가 찾아와 회개와 신에 대한 믿음을 권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는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척 할 수 없고 의미 없는 희망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처음으로 격렬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 그는 세계가 근본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세계는 그를 특별히 미워하지도 특별히 구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속에서 그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집니다. 삶은 언제나 끝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 끝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계가 자신을 증오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처형을 지켜보며 증오의 함성을 지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표현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세계 앞에서 그는 마침내 세계와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줄거리는 한 인간이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고립은 냉혈함 때문이 아니라 감정을 연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메르소는 감정이 없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감정을 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 침묵을 끝내 견디지 못합니다. 이 작품을 쓴 알베르 카미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삶의 감각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낀 작가였습니다. 그는 알제리에서 태어나 가난한 노동자 계층에서 성장했고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채 거의 문맹에 가까운 어머니와 함께 자랐습니다. 카미의 세계에는 언제나 태양이 있고 바다가 있으며 육체의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동시에 그 세계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요구하지만 세계는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카미는 이 침묵을 부조리라고 불렀고 이방인은 그 부조리를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는 이 소설에서 철학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명을 제거합니다. 인물의 감정을 해설하지 않고 동기를 분석하지 않으며 독자를 안심시키는 문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합니다. 그 결과 독자는 계속해서 불편해집니다. 왜 울지 않는지, 왜 슬퍼하지 않는지, 왜 변명하지 않는지, 왜 후회하지 않는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특정한 방식으로만 슬퍼해야 하는지, 왜 애도에는 정해진 표정과 기간이 존재하는지, 왜 감정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것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진짜 감정 대신 기대된 감정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습니다. 슬퍼 보이기 위해 슬픔을 말하고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말을 덧붙이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해 희망이라는 이름의 설명을 덧칠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묻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보다 감정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감정 자체를 의심합니다. 카미는 의미를 찾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끝까지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불편한 가능성을 견디는 태도야말로 이 작품이 제시하는 가장 정직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차갑지만 비인간적인 소설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인간적이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감정의 언어를 낯설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보다 감정을 잘 말하는 사람에게 익숙합니다. 슬픔을 얼마나 깊이 느끼는가 보다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방인의 메르소는 이 질서에 끝내 적응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는 슬픔을 연기하지 않고 후회를 꾸며내지 않으며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사회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제거합니다. 여기서 이 작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말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지 않은 마음을 불안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말로 설명되지 않은 감정은 사회 안에서 과연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메르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솔직한 상태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 침묵을 공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함으로 규정합니다. 이방인은 이 질문을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감정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눈물로 증명되지 않은 슬픔은 거짓일까?
말해지지 않은 사랑은 무효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설명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카미는 이에 대해 어떤 해답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질문을 끝내 거두지 않은 채 우리 앞에 남겨둡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고전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고전은 우리를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기준들을 하나씩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말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삶을 당장 바꾸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해왔던 감정들,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의미들 앞에서 잠시 멈춰서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전은 삶을 끌어당기지 않고 살짝 비켜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거리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대하는 태도까지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감정을 느끼는 일보다 감정을 설명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을 얼마나 쉽게 공백으로 취급해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한 걸음 더 깊어졌을 때 말해지지 않은 감정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고전에서 다시 만나요.